안녕하세요. 저는 전기박물관 학예사 민병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기, 그러니까 새로운 조명의 등장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전기, 개화기의 전기 도입과 전기 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명을 나눌 때 크게 근대 조명과 전통 조명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요. 전통 조명은 아시다시피 등잔이나 촛대를 이용한 그런 기름을 연료로 어둠을 밝혔던 그런 조명 기구를 이야기하고 있고, 전기 조명은 전기를 매개로 해서 조명의 어떤 방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매개가 이제 중요한데, 그 전기를 기준으로 해서 근대 조명과 이제 전통 조명으로 이제 구분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류 최초의 에너지는 이제 불이었습니다. 이제 원시 인류는 화산이나 번개로 우연히 이제 붙은 불을 이제 활용했는데, 오랜 시간 끝에 이 불을 이용해서 어둠을 밝히고, 그 다음에 온기를 얻고 음식을 익히는 그런 불을 다스리는 이제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생물학적으로 이제 진화해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전기는 어떻게 출현하냐 하면은 기원전 600년경에 탈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전기적 현상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호박이라는 우리가 보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호박이 이제 일렉트론이라는 영어로 일렉트론이라는 용어인데, 그 호박의 겉면을 문질렀더니만 거기에 이제 먼지가 달라붙는 현상, 거기에 이제 전기적 현상을 기원전 600년경에 탈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마찰 전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현상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고대 이제 로마라든가 이제 보면은 전기 물고기의 전기 충격으로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두통을 치료한다거나, 그 다음에 관절염 치료에 활용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전기적 현상에 대한 그런 어떤 발견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연과학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16세기 이제 물리학자 윌리엄 길버트라는 사람이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는 사실을 이제 실험으로 이제 또 밝히고, 그 다음에 자기와 전기를 구분하면서 호박이라는 그리스어, 그러니까 일렉트론이라는 호박이라는 용어에서 전기를 뜻하는 일렉트리시티라는 단어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호박에서 호박이라는 용어에서 전기라는 단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머스 뉴커먼에 의해서 이제 증기관이 발명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가 탄생되는 그런 단계가 또 이루고, 그 다음에 1750 이전에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번개적 현상이 전기적 현상이라는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피레침이 또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1879년에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백열 전구가 발명되는데, 이 백열 전구가 바로 이게 우리가 근대 조명을 가르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전기 조명, 백열 전구라는 전기 조명 이후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근대 조명을 이야기할 때 이 에디슨의 탄소선 전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전기 조명이
이제 전기 시대를 이제 열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인류 문명은 잘 들여다보면 그 전기 문명이라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이 전기 에너지가 실용화된 그 19세기 이후 전기가 갖는 어떤 조작의 편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에너지로 그 변환을 할 때의 그 용이성 그리고 환경 보존과 상대적인 안정성 덕분에 인류는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21세기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를 탄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라는 것들은 그 문명 발달의 하나의 어떤 견인차이자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그 영역을 무한히 확장하면서 오늘날 그 인류 문화를 창조해 온 그런 이제 주역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기 도입과 전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축사가 레이너 베넘이라는 사람이 이 전기 조명을 두고 인류가 불을 이용하게 된 이래 최대 환경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조명은 과거의 어떤 전통 조명과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제 조명의 시대를 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887년 경복궁 건천궁에서 최초의 전기 점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 전기 점등과 같은 이 대낮같이 밝은 불을 보고 사람들은 도깨비 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물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건달불이라고 불렀는데 한자로는 그 묘할 묘자에다가 불화자를 써가지고 묘한 불이라고 또는 새롭고도 이상 야릇한 불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에디슨이 1879년 탄소선 전구를 발명한 지 8년 만에 우리나라에 전기 조명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 전기 조명사에서 보면 굉장히 그야말로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에는 그 전기가 도입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전등을 켜기 위해서 그 건천궁에 그 발전 설비를 구비하게 되는데요. 그 발전 설비는 그 전기 엔진의 화력 발전 방식의 순행식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순행식, 그 다음에 공냉식 이렇게 구분하는데 순행식이란 말은 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 전기를 생산하고 또 그 발전기의 열을 물을 이용해서 식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천궁 앞 그 향원지에 그 연못물을 끓여다가 이제 냉각수로 사용하였는데 자연히 그 연못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그곳에 살던 이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를 그 전에 들은 사람들은 이 당시 그 어지러운 시국에 빗대어서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이런 어떤 표현들을 했답니다. 실질적으로 또 뭐 1910년 이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어떤 시대를 접어들어서 보면 또 나라가 망하기도 했죠. 어쨌든 그 원리를 알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사건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기 도입은 우리가 조선 후기 고종이라는 그 왕의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고종이라는 그 왕은 12살에 그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흥선대원으로부터 10년 동안 그 섭정을 이제 받는데 22살 되는 해에 이제 앞으로 내가 통치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친정을 선포를 합니다. 어쨌든 친정을 선포한 이 고종은 새로운 세계와 문명에 대해 어떤 그 많은 호기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수용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항을 통해서 외국의 근대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 청이라든가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와 연차적으로 이제 통상 조약을 또 체결하고, 또 그들의 어떤 앞선 문물을 배워오도록 또 사절단을 이제 파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1882년 5월에 조미수호 통성 조규가 맺어진 이후, 그러니까 1883년도에 미국에 보빙사를 보냅니다. 이 보빙사는 미국의 공사 파견에 대해서 이제 답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화와 자강 정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을 요청하고자 미국에 최초로 이제 보빙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푸트 공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빙사의 이름을 보면은 친미계파의 젊은 사람들로 이제 꾸려지는데, 정사로는 민영희라는 분이 있었고요. 부사로는 홍영식, 종사관으로는 서광범, 수행원으로는 유일준, 변수, 고영철 이런 분들이 있었고, 무관으로는 최경석, 그 다음에 현응택 이런 등 젊은 계파파 인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빙사는 1883년도에 이제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발전 시설도 이제 견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의 생성 원리라든가 이런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전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보빙사의 미국 방문은 근대적 국가 시설과 그런 미국의 어떤 제도를 두루 살펴보고 그런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어떤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미국의 전기회사라든가 철도회사, 병원, 소방서 등 근대적 국가시설과 제도를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 이후 조선에 이제 우정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복궁의 전등을 들여오는 것, 그리고 유경공원 등의 설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전기를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을 선포한 10년 만에 이루어진 이러한 결과들은 고종이 얼마나 근대화와 또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운 회복을 위해 정치적인 고민이 있었던가라는 것들을 이런 보빙사의 파견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의 개화기 궁궐의 전기 도입은 근대 문명을 일본은 이제 원동력이 되었고, 근대화의 상징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1898년 1월 26일에 본격적인 이제 전기 사업을 위해서 한성전기 주식회사가 설립되는데, 그 한성전기 주식회사가 제일 먼저 사업을 펼친 게 이제 전차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등 사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 4월 10일에 종로에 전차 영업을 위해 거리 조명용 첫 민간 전등을 켜는데, 이 날을 기념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는 1966년부터 이 날을 전기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00년 4월 10일 종로에 전차 영업을 위해서 거리 조명용으로 쳤던 것들이 우리나라의 전기의 날로 지정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01년 경운궁, 지금 이제 덕수궁이죠. 거기에 이제 전등을 6개 정도 이제 켜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영업용 전등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차 사업과 이제 전등 사업을 위해서는 이 대규모의 발전 시설들이 함께 이제 갖추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동대문 이제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이 동대문 발전소는 이제 전차라든가 이 전등 사업의 큰 확장을 위해서 이제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한성전기회사의 전차 사업, 전등 사업을 통해서 이제 궁궐에서 시작한 전기가 점차 민간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복궁 건천궁의 전기 도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에 가면은 안쪽에 깊숙한 곳에 또 하나의 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건천궁인데, 궁궐 속에 또 궁이 있으니까 이게 좀 일상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이 건천궁에서 왜 하필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불이 켜지게 되었을까? 이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그 건천궁의 내력을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건천궁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2살의 그 어린 나이에 보위에 고종이 오르는데 10년 동안 아버지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이제 섭정이 이제 시작되죠. 그리고 1873년 고종 10년에 이제 대원군이 이제 하야를 합니다. 아버지가 하야를 하고 이제 왕의 친정 체계가 마련되는데 그때 이제 건천궁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건천궁이 지어지기 전에 바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왕의 어떤 권위를 다시 이제 상징하고 또 여러 가지의 시스템들을 갖추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해가지고 경복궁을 이제 중건하잖아요. 경복궁은 물론 조선 초에 삼봉 정도전이 설계를 해서 지어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많은 정각들이 소실되기도 하고, 물론 임남도 있었고요. 소실되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당백전을 발행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대규모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경복궁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복궁 중건이 막 끝난 때에 새로운 또 정각을 짓는 그런 역사를 하니까 백성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은 당연히 대대적인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 상소를 올리고 해서 중단하라고 이렇게 크게 이제 논지를 모으게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건물이 이제 거의 다 완성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 도중에 또 중단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완공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대원군으로부터도 또 정치적인 자립을 선언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건천궁을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건천궁을 통해서 고종의 어떤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의 어떤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천궁의 위치를 가보면은, 물론 그게 일제강점기 때 그게 다 해체되었다가, 2006년 문화재관리국에 의해서 다시 이제 다 복원이 되는데요. 복원된 건천궁은 지금 우리가 경복궁에 가면 잘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천궁은 이제 경복궁 후원 영역에 향원정이라는 장소 뒤쪽에 이제 건천궁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채, 안채, 별채 등과 손님 맞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단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궁궐 건축이 갖는 어떤 격식보다는 그 양반 주택에 가까울 정도로 생활의 어떤 편리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의 편의성 이런 것들이 이제 돋보이는 공간이죠. 그래서 큰 어떤 정각들을 보면은 그 왕에 거처인 이제 장안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왕비에 거처인 곤영합 그리고 왕위에 서저인 이제 관문각 등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 관문각은 1888년 그 러시아의 사바티니 관야에 궁궐에 지은 최초의 그 서양식 건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덕궁에서 이제 지복제를 옮겨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진을 봉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재와 그 다음에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그런 어떤 장소로 이제 활용하죠. 그 지복제는 가보면은 그 중국식 건축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그 지복제라든가 이런 관문각 같은 것들은 어쨌든 그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이제 고종의 그 의지를 담고 있는 뭐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복제의 그 많은 그 도서 자료들은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규장각으로 옮겨져서 그 다수의 그 도서들은 지금 서울대학교 이제 규장각이 있잖아요. 그쪽에 지금 다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전기 관련돼 있는 그런 책들도 지복제에 있었던 도서들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잠깐 시간 되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그런 정도죠. 그리고 그 장안당에 그 북행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그 곡간구시를 했지만은 나중에 건천궁 그 전기 가설 이후에는 그 북행각이 또 배전 시설을 갖춘 전기실로 또 사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배전 시설을 갖춘 전기실을 사용하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건천궁에 이제 전기의 이제 생산 시설이 만들어지는데 그 전기를 생산한 시설을 우리가 전등소라 그래요. 전등소. 이제 발전 시설이죠. 그런데 그 전등소의 위치는 그 일제강점기에 건천궁 그 회철 이후에 거의 그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2015년도에 발굴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조금 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건천궁의 그 전등소는 지금 이제 위치에서 보면 그 남쪽에서 보면 그 향원종 쪽에서 그 남동향에 그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흥복전 일대에 그 위치가 이제 특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등소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전등소는 그 에디슨 그 전등 회사와 직접 그 계약을 해가지고 1887년 이제 소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에디슨 회사와 직접 이제 계약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근대 그 과학 또는 근대 문명의 여러 가지 이제 요소를 설명할 때 대부분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런 그 근대 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보통 이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죠. 조선이 근대화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자료에 의해서 말이죠. 그게 좀 거의 정설처럼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전기 도입만큼은 아까 얘기했듯이 1887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제가 1910년 이후에 말이죠. 을사늑약 이후에 조선과의 그 이후 한일합, 그러니까 을사늑약 이후에 말이죠. 일제강점의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전기도입만큼은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이 식민지 근대화와 관련된 내용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제 도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전기 도입의 이 시스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식민지 근대화의 주장은 형편없는 그런 이제 주장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고종에 의한 근대적 자주화, 이제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맥락에 맞겠죠. 그 자주적으로 우리가 근대 문명을 수입해다가 실질적으로 근대로 넘어오는 중요한 계기를 이제 마련했다는 것들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에 그 전등소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전등소는 그 전기등 기관소의 그 기관소라는 말을 줄여서 이제 전등소 또는 전기소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영어로의 그 Electric Light Plant, 그러니까 그 전기등 기관소라는 말을 줄여서 이제 전등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전등소라는 표현은 요즘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발전소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 이제 전등소로 했는데, 그 발전소의 그 소규모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등소는 그 보일러에서 이제 발생시킨 그 전기로, 보일러에서 발생시킨 전기로 전기 엔진을 그 회전시킨 다음에 그 엔진의 그 플라이 휠에 그 벨트를 걸어서 그 에디슨의 그 다이나모 전기자를 회전시켜서 전기를 생산한 기전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소, 전등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전등을 전기등이라고 따로 또 부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등소는 건천궁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일러 용수의 공급이 용이한 건천궁 앞에 그 어정과 향원지의 최안교 사이에 세우고, 건천궁 내 그 왕의 처소인 아까 장안당이라든가 또 왕비의 처소인 권영합, 그리고 대청과 앞들, 그리고 궁의 단박과 향원정을 위시하여 향원지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전등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 이제 전기 전등인데, 여기에 보면 그 가로등을 설치하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로등의 내용이 뭐 전기등이었다라는 것들이 지금까지 그 정설로 받아들여졌는데, 아까 2015년도에 여기에 이제 발굴 조사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아크등 심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아크등은 그 초기에 이제 그 들어올 때 설이 분분했었는데, 아크등 심지가 발견되면서 그 당시 이제 야외에 가로등에 설치한 거는 전기등이라기보다는 아크등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유물의 발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건천궁의 전등소로부터 이제 전선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런 전등을 건천궁 각 정각에 이제 불을 이제 밝히게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했던 모양입니다, 초기에. 아무래도 뭐 새로운 어떤 설비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 비용은 이제 전등소의 발전 연료인 뭐 석탄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전등소가 고장 났을 때 이제 수리비, 그리고 이제 외국인 전등기사의 보수 등이 이제 막대하였고, 전기 설비의 이제 잦은 고장과 그 다음에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전등이 제멋대로 이제 켜졌다 꺼졌다를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 전등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똑같은 형태의 그 전기로부터 전등이 켜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똑같지 않다 보니까 이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이제 그런 현상도 생기고 해서 그 나중에 이제 뭐 건달불로 불리는 그런 까닭이 여기에 있게 되는데, 예, 보통 우리가 뭐 하는 일도 없이 건들거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건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천궁의 전등을 건달의 속성에 비유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막대한 이제 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비거와, 그 다음에 이제 불이 고르지 못하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건달불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그 황현이라는 사람의 그 매천야록에 보면은, 이 궁궐의 그 전기 등에 쓰이는 그 비용이 뭐 하루 저녁에 뭐, 천민이라는 비용이 들고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천민이라는 게 바로 천꾸러미의 이제 돈이라는 뜻이에요. 상당한 규모의 어떤 예산들이 아마 낭비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등 기사와 관련해서 제일 그 초창기에 전등 기사로 왔던 분이 그 윌리엄 맥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20대 그 초반에 와서 그 뭐랄까 전등소를 짓고 전기를 공급하면서 그 며칠 되지 않아서 말이죠. 그 조수인 권총 오발 사고로 이 사람이 그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총이라는 그 기구도 사실은 조선인 입장에서 보면 처음 보는 그 기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만져서 이렇게 아마 방아쇠를 당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하필 당긴 방아쇠가 그 전등소의 기사인 맥케이를 이제 저격하게 되는 상태로. 그래서 맥케이가 바로 그 권총 오발 사고로 그 1887년 3월 8일경에 이제 죽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기가 그 불이 켜진 때가 이제 3월 6일이에요. 그 3월 8일이니까 불을 켜진 이틀 만에 죽었다는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조선인 그 조수에 의해서 그 죽게 된 그 맥케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그 유언을 남겨요. 그 조선인 조수가 나를 그야말로 살인하기 위해서 쏜 게 아니라 이건 오발로 한 거니까 선처해 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맥케이가 죽고 나고 난 다음에 그 맥케이 부인이 그 조선인 조수의 소에 의해서 형옥에 그 가둬 있는 것들을 부인이 말이죠, 구명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그 형옥으로부터 풀려 나오고, 그 이후에 뭐 전등 기사들이 이제 두세 번 이제 바뀌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페인이라는 사람이 다시 고빙이 돼요, 전등 기사로. 근데 그 페인의 고빙 계약서를 놓고 보면은 그 조선 황실과 페인의 이제 고빙 계약서를 놓고 보면 매달 초하루에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때 이제 받는 급여가 250원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250원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선뜻 가늠이 안 될 텐데, 그 당시 한성에 좋은 기와집 한 채 값이 한 1,000원 정도였답니다. 그러면 한 달 급여로 250원 정도 받았으니까 4달 치면은 그 한성에 좋은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요즘 이제 우리가 한번 환율을 따져봅시다. 강남에 하여튼 좋은 아파트가 한 30억 정도 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30을 4로 나누면 한 7억 5천 정도 되죠. 한 달 급여가 한 7억 5천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난 고액 연봉자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석탄 비용과 고장 수리비, 그 다음에 외국인 그 전등기사의 보수 등이 막대하였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그걸 도입하고 그걸 이제 가설해서 가동시키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는 것들은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보면은 이제 그 전기 기사, 초창기는 물론 전등 기사를 했지만 전기 기사의 그 연봉들이 상당히 그 고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요즘도 보면은 뭐 공기업에서 보면은 그 공기업 직원들이 월급이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제 전통들이 그래서 꾸준히 뭐 요즘까지는, 그때까지는 초창기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전통들은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로운 그 기술에 대한 것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가격도 아마 프리미엄이 붙게 되겠죠. 그건 뭐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어쨌든 간에 그 건달불이라는 내용에서 보면은 그런 막대한 비용들이 거기에 이제 스며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제 전등소가 이제 설치됐던 이제 건천궁은 1909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이제 회철되는 이제 순환을 겪게 되는데, 한일 합병 후 조선 총독부는 그 시종 5년 조선 물산공진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박람회 이런 것들을 개최하면서 건천궁을 포함한 주변에 이제 여러 정각들을 다 철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1939년도에 이제 준공한 조선 총독부 미술관도 세우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1895년도에 그 일본 그 낭인에 의해서 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그런 을미사변이 일어나잖아요. 을미사변이. 그래서 이제 그런 흔적들을 이제 다 없애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물을 다 이제 철거하게 되는데, 일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건천궁은 을미사변 이후에 어떤 조선으로서는 잊지 못할 어떤 치욕의 장소로, 그리고 일제로서는 떨쳐내거나 숨겨버리고 싶은 그런 장소로 이제 부각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정치적인 또 부담도 또 크게 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1909년도에 이제 회철이 되고 난 2006년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문화재청이 주도해가지고 3년 만에 건천궁을 새롭게 이제 복원했습니다. 완전히 자존심이 확 구겨지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그 건천궁이 회철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거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말이죠. 뭐라 그럴까, 이게 다 소멸되어 버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등소의 위치도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뭐 기록 자료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그야말로 훼손되어 버리니까, 그게 이제 뭐 2015년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발굴 조사에 의해서 다행히 그런 위치도 이제 특정할 수 있게 되고, 그게 그 아까 흥복전 일대 그 영문당이 이제 그 발굴되면서 그런 이제 그 전등소의 위치라든가 그때의 어떤 부분들을 상당 부분 우리가 복원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던 경복궁 건천궁의 전기 시설 관련된 내용들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복궁 건천궁의 이제 전등소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전등소의 규모를 살짝 보면은, 16촉강 백열등 한 750개 정도를 켤 수 있는 규모였다 그래요. 예. 뭐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그래도 보면 아주 시설이 괜찮은데, 지금 생각하면은 아주 소규모의, 예, 그야말로 작은 어떤 뭐랄까, 건물의 전기 소모량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 750개 정도를 켤 수 있는 규모라 그러면 그래도, 큰 규모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자료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뉴욕 주재의 조선 명예 총영사였던 프레이자라는 사람이 에디슨 회사의 총 지배인이었던 업튼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보고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경복궁의 전등 시설은 아시아에서 에디슨 제품의 판촉을 위해서 모델 플랜트로 시공되었고, 앞으로 일본 궁성에 설치될 시설과 함께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인류 시설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Only first class plant in the East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인류 시설이다. 전등소의 규모가. 그래서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80마력 석탄 연소식 보일러, 그 다음에 전기 엔진, 그 다음에 에디슨 다이나모 발전기 3kW 2개, 이런 정도의 시설들이 아마 전등소에서 설치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등소는 그 기능을 이제 다 해서, 수명을 다 해서 조금 이제 설비의 규모가 이제 커지니까, 그 다음에 창덕궁에다가 제2 전등소를 설치를 해요. 경복궁 건천궁에 만들어진 전등소를 제1 전등소라 한다면, 창덕궁에는 이제 제2 전등소가 만들어집니다. 위치는 변기창 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로 특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쨌든 창덕궁 쪽에 이제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전등소는 하여튼 창덕궁 또 전화 계획에 수립해서 이제 새로운 전등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알다시피 창덕궁은 1405년, 그러니까 태종 5년 때 조선 왕조의 이궁으로 이제 지어집니다. 이궁이라는 게 이제 태자궁이라든가 세자궁을 이제 총칭해서 이궁이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지어지는데,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한다 그래가지고 동궐이라 그랬어요. 임진왜란으로 모든 궁궐이 불에 타자 광해군 때에 다시 이제 짓고,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하기까지 정궁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조선의 궁궐 중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임금들이 거처했던 곳이 창덕궁이에요. 그래서 1892년 조선 정부는 전등소의 설비 증강과 창덕궁의 전기등 설치 계획을 추진하고, 그때 이제 전등교사 파워란 사람을 미국에 보내서 전등소 설비 일체를 구매토록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는 1887년 3월 8일 전임 전등교사 맥케이의 죽음으로 전등 사업이 일시 중단된 후에 새로운 외국인 전등교사 피아라든가 포사이스, 페인 다음으로
조선에 이제 고빙된 인물입니다. 아까 폐인에 대한 것은 그 고빙 계약서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분인데, 어쨌든 그 파워에 의해서 창덕궁의 이제 전기 점등이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 그 창덕궁에 설치된 그 발전 설비를 보면은 종전 그 경복궁에 세워진 제1전등소의 한 3배 정도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80마력의 전기 보일러 3대, 100마력의 전기 엔진 2대, 그 다음에 16촉강 백열등 500개를 점등하거나, 그 다음에 250A를 발전할 수 있는 125V 직류 발전기 4대, 뭐 높이 8피트, 너비 10피트 이런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으로 따지면 아까 한 750개를 켤 수 있다는 규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경복궁 건천궁의 이제 전등 설비에서. 그런데 여기는 한 2,000개 정도를 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당시로 봐서는 대형 설비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비를 갖추고 이제 전등소를 이제 가동하는데, 그 창덕궁의 인정전이라든가 선정전, 그리고 그 왕爷편전인 희정당, 대조전 등 궁궐의 주요 정각에 여러 전등이 설치된 것이죠. 당시 그 고종은 창덕궁의 그 전기 점등과 때를 맞추어서 창덕궁에 잠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다시 경복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궁궐의 전등 설비는 그 시설의 유용성과 근대화의 기반 조성이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백성들에게는 매우 그 부당한 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뭐 1000민이나 되는 그런 어떤 막대한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야말로 다 그 세금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백성의 고해를 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궁궐의 이런 전등 사용들은 사용을 위한 그 과다한 비용은 결국 백성의 그 고해를 짜내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부당한 일로 이제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 궁의 이제 전기 도입은 이제 그야말로 궁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이제 특정시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본격적인 그 근대적 의미의 전기 사업의 확장은 우리나라의 그 한성전기회사라는 것들이 설립된 이후부터 진행됩니다. 그 한성전기회사는 대한제국이 그 1897년 10월에 이제 선포가 돼요. 그래서 그 한성전기는 대한제국이 그 선포된 이후의 산업진흥정책으로 추진되는데, 1898년 그 고종 황제의 그 황실 단독 자금으로 출자를 해가지고 그 미국의 기술을 역시 도입해서 설립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어떤 그 산업진흥 중심기구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당시 그 정치 세력들의 여러 가지 그 갈등과 대립과 막 그런 그 투쟁 속에서 여러 가지 그 경영상의 문제를 또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또 급박한 그 국제정세 속에서 한성전기회사는 또 명칭을 또 바꿉니다. 한미전기회사로. 그러니까 한미 합자의 한미전기회사로 개편되고, 다시 그 한미전기회사는 그 1908년도에 그 이란 와사 전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란 와사는 그 1909년도에 이란 와사 전기 주식회사로 명칭을 바꾼 다음에
1915년도에 다시 경성전기로 그 명칭을 바꾸면서 식민지 하에 우리나라의 전기 사업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한성전기 회사가 설립되면서 이제 군 주도의 전기 사업에서 민간의 어떤 사업 영역으로 이제 확대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전차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차 사업이 어느 정도의 상황으로 이제 궤도에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전등 사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성전기회사에서 했던 중요한 이제 두 가지 정책과 사업이 전차 사업과 이제 전등 사업이 되는 거죠. 이제 전차 사업부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청량리에 소재한 홍릉까지 이제 편리한 교통수단을 갖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홍릉에는 누가 모셔져 있냐면 을미사변 때 고종 황제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가 시해되잖아요. 그분을 이제 홍릉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홍릉은 이제 고종의 이제 정비인 명성황후의 이제 능인데, 명성황후는 아까 얘기했듯이 1895년 을미사변 때 시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반일의식 형성의 거점으로서 고종에게는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각별한 또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해요. 그 상황이. 이런 배경 속에서 당시 경인철도 부설 관계로 우리나라에 와 있던 미국인 콜브란과 보스트윅으로부터 전차 부설권 제안을 받고, 콜브란과 보스트윅가 합자한 그 회사와 전차 사업을 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차 사업의 어떤 최산성뿐만 아니라 홍릉 능행에 따른 경비 절약과 그 다음에 편리한 근대 문명의 근대 문명의 이제 편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선의 매우 유리함을 이제 설명하고, 마침내 1898년 2월 19일로 해서 대한제국으로부터 한성시내에서의 전기 사업 경영권을 이제 따내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차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전차는 1899년 5월 4일 날 동대문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동대문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차의 동력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발전소인데, 여기에서 처음 전차 개통식을 이제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대문과 흥하문은 옛날 서울고등학교 자리인데, 앞으로 이제 개통한 게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전차 개통이에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서대문으로 이제 연결됩니다. 서대문은 또 경인철도에 또 거기 종착점이 되잖아요. 어떤 노선을 이어주는 걸로 해가지고 전차와 철도가 이제 이어지는 기점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동대문에서부터 이제 서대문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제 홍릉까지 이제 확장되는 이 시스템이 이제 전차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용산선이 생기고, 마포선이 생기고, 의주선이 생기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거는 이후에 이제 상황들이니까 그렇게 전차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차 사업은 대한제국의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진흥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 시장의 어떤 확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류의 이동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노선들이 만들어지고 당시 이제 그 한성의 중요한 어떤 운송과 그 다음에 이제 운반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다가 전차는 거의 한 70년 정도 운행되다가 1968년 11월 경에 이제 모든 사업이 이제 종결됩니다. 그리고 이 한성전기에서 운행하던 전차 사업은 일제강점기를 거쳐가지고 1961년도에 해방 이후에 그 한국전쟁을 거치고 그 1961년도에 전기 3사가 통합돼서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이제 창립됩니다. 1961년도에. 그때 이제 그 한성전기 주식회사가 설립됐는데 그 한성전기란다. 그 한국전력 주식회사에서 전차 사업을 또 쭉 이어서 진행하다가 1966년 그 7월 1일을 기해서 서울시로 또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한국전력에서 운행하던 전차 사업 일체를 이관받아서 1968년 11월 말까지 운행하다가 이제 모든 사업을 이제 접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서울의 그 지하철로 다시 전환되는 이런 이제 대중교통의 그 운행 사업들이 그렇게 이제 전개됩니다. 그게 이제 전차 사업의 이제 큰 이제 줄기고요. 그냥 70년 정도 운행했으니까 전차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담겨 있겠죠. 70년 정도 운행했으니까 그걸 이용했던 사람들의 어떤 삶의 애환도 거기 녹여 있을 거고 노래 가사로도 말이죠. 뭐 한 그 50곡 이상으로 전차와 관련된 노래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포정점 같은 것들도 보면은 전차의 운행과 밀접한 또 연관이 있는 그런 가사들이 사람들의 삶 속에 잘 녹여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리고는 아까 지하철로 이제 바뀐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차 사업과 함께 그 다음에 큰 두 가지 이제 사업이 하나가 이제 전등 사업인데 전등 사업은 잠깐 보면은 1898년 2월 1일 체결된 남대문에서 청량리 간 그 전기철도 계약에 따라 그 전차 사업이 이제 계약이 되고 같은 해 8월 15일 날 다시 그 서울 시내 전등 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을 아까 그 콜브란 보스트위크 합자 회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에 따라 가지고 콜브란 보스트위크는 여러 가지 이제 발전 설비로부터 해서 증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전등 설비를 1901년 2월까지 완성하기로 이제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발전소에 필요한 시설, 그 다음에 한성 분해의 그 정동이라든가 진곡에 남대문, 서대문 이런 장소에 이제 전등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동대문 발전소에 생산된 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계약 금액이라든가 뭐 그 시설의 뭐 내용들은 뭐 생략하기로 하고 마찬가지로 이 전등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한다는 것들은 당연히 오늘날 우리도 알다시피 전기가 공급되면 뭐 전등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발전소와 함께 그 전기를 송전할 수 있는 송전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송전에서 또 전기를 또 제공받은 것을 다시 각 그 민간에게
공급해야 되는 또 배전 시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설비 일체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발주되고 한꺼번에 또 그 시공이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생산된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설계들이 다 같이 이제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901년도에 아까 그 창덕궁의 이제 전기 제2전등소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잠깐 다루었고 1901년 6월 17일 날 경운궁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덕수궁이 되죠, 그죠? 여기에 전등 6개를 전등하였다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1901년 6월 17일에 이제 경운궁에 전등 6개를 설치한 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영업용 전기로서 이제 공급되는 그런 이제 시발이 됩니다. 근데 경운궁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제 덕수궁이잖아요. 여기는 그 고종이 그 아감 파천 이후에 1897년 2월 20일 이곳에 이제 황궁하게 되는데 아관 파천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궁궐을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운궁 주변을 보면은 그게 이제 정동 일대예요, 정동 일대. 거기 보면은 러시아라든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그런 어떤 영사관들이 거기 다 포진하고 있고, 어쨌든 서양 세력들이 거기에 이제 근거를 해서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좀 일본을 좀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1897년 8월에 고종은 이제 연호를 광무라는 연호를 해가지고 이제 반포를 해요. 그리고 10월 국포를 대한으로 이제 정한 뒤에 그 황구단에서 이제 황제 즉위식을 가지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고종이 본격적으로 이 덕수궁에 이제 임하게 되면서 그에 걸맞게 이제 궁궐의 격식도 이제 갖추어 가는데 그 격식은 나중에 또 대화제로 해가지고 경운궁도 또 큰 시련을 겪게 되고 지금 보면은 그때 있었던 중화전이라든가 서거당, 즉조당, 함령전 이런 근래 여러 각사들이 화재로 다 잿더미가 되고 지금 가보면은 몇 개의 건물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석조전을 제외하고 건물이 몇 개만 지금 덕수궁의 정각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도 있어요. 많이 축소된 거죠, 그러니까 화재로 인해서. 그리고 아까 전등 사업 관련해서 제가 경운궁에 영업용 우리나라 최초의 영업용 전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전등 사업의 개시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1901년 8월 17일 날 동대문 발전소에서 전등 개설 의식을 가집니다. 전등 개설 의식을 가져요. 근데 여기 동대문 발전소의 부지가 민영환 선생님의 개인 땅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이제 대규모의 전력 공급 시설들을 이제 만들고 또 전차 사업도 또 개통하고 전차도 개통하고 이럴 때 민영환이 국가에 땅을 희사를 합니다. 희사를 한 땅에다가 이제 다 모든 그런 근대 시설들을 이제 지어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1901년 8월 17일 날 이제 전차 사업에서 이제 전등 사업의 이제 개시를 알리기 위해서 여기서 기념식을 이제 하는데 이때 민영환이 이제 주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는 보면 고종 황제도 아마 초빙되는 것 같은데 귀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영환이 이제 엔진 스위치를 눌러서 발전기를 이제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가설된 이제 가로등,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아크등들이 또 켜져요. 20개 정도 아크등이 이제 켜지고, 그 다음에 그 간선도로 또 세워진 또 가로등에도 이제 일제히 불을 밝히는데, 이때 그 전등 개설 의식을 기념해서 그 초청장을 보내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번 그 보스트위크 후손이 기증한 자료에 그 개설 의식과 관련된 그 초청장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전차 이용권 같은 것들이 그 실제 유물로 저희 전기박물관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보면 그걸 관람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등 개설 의식 때 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그 행사들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있고, 이 1901년 8월 17일 날 전등 개설 의식 1년 전에 그 종로에 아까 종로에 우리가 3개의 가로등에 그 등을 이제 점등하는데, 그 1900년 4월 10일 종로에 켠 그 3개의 가로등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에서 전등을 켠 그 최초의 사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요 날을 기해 가지고 전기의 날로 기념해서 오늘날까지 매월 4월 그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해서 이날을 기념하면서 그 의식을 치릅니다. 그 전기의 날이 4월 10일이에요. 그게 그 뭐랄까, 민간에 처음으로 전기를 켠 날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차 사업과 이제 전등 사업이 이제 이루어질 때 또 전기의 수요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전소도 동대문 발전소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2의 대형 발전소를 다시 하나 짓는데, 그게 이제 마포와 용산 쪽에 있는, 용산이죠, 용산. 용산에 있는 용산 발전소입니다. 이게 이제 1903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이 용산 발전소는 그 마포의 그 당린리 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 이거는 수명을 다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당린리 발전소는 1938년도에 시설을 개통을 해서 오늘날까지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내연에서 그 가스복합으로 이제 바꾸어서 일정 정도의 기능과 함께 그 부지는 마포 지역의 뭐라 그럴까, 근대 문화유산으로 활용해서 그 시민들의 그 어떤 그 뭐랄까, 공원처럼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발전소의 부지는 미술관으로 꾸며서 그 영국의 그 테이트 모던처럼 그 문화유산을, 그 산업시설을 근대 문화유산으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됐죠. 그건 아마 지금 그 당린리 발전소에 대해서 아마 자료를 검색해 보시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의 그 전기 도입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그 궁궐로부터 도입된 전기가 한성전기 회사가 설립되면서 민간으로 확장되는 그런 어떤 계기와 상황, 그리고 한성에서 전차 사업과 전등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근대 문명이 근대 조명이라는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가라는 것들을 쭉 설명해 드렸고, 전기는 우리나라에 1887년도에 들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농촌까지 다 보급되기까지는 또 그로부터 한 120년의 또 세월이 흐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저도 시골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다 이름을 합니다만 저는 그때 이제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국민학교 2학년 때 저희 마을에 이제 농촌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성이라는 이 도시와 그 다음에 저 시골, 농촌 또는 어촌, 뭐 도서백지까지 다 포함해서 이곳까지의 또 전기의 보급은 그로부터 또 120년 정도의 세월이 또 유지됩니다. 그렇다 어쨌든 그 전기라는 것들이 오늘날의 어떤 삶의 어떤 뭐라 그럴까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그런 이제 근대 문명 시설로서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그 에너지로서 또는 뭐 여러 가지의 또 내용을 확장해 가면서 지금 쓰고 있죠. 그런 이제 맥락에서 한번 보면은 이 전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전기 조명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근대라는 어떤 시대 구분과 함께 그 문명의 그런 어떤 큰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어떤 질서 속에서 오늘 또 이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기능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그 역사가 불과 말이죠. 한 3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변해온 일상의 어떤 그 내용들을 주목해 보면은 우리 삶이 엄청난 그 속도로 변화와 또 성장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 가운데는 전기라는 어떤 그 상징이 아주 큰 몫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고종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전기가 도입되고 또 그로부터 많은 어떤 그 변화 과정을 겪었지만은 그 고종을 바라보는 뭐 시각들은 다양합니다. 그걸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굉장히 비판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그 변화 과정 속에서 단순히 전기 도입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삶의 어떤 변화 또 우리 삶의 어떤 그 질적인 담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산업화 시대의 어떤 고도 성장기의 그 어떤 그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어떤 에너지 제공 뭐 이런 큰 맥락을 짚고 보더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근대라는 상징성을 항상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과 그 사실을 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뭐 1시간 정도 되는 전기 새로운 조명의 등장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기 궁궐의 전기 도입과 전기 시설이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정도 같이 고민해보고 또 그 내용들을 설명해드린 그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